확실히 키워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도대체 제가 이제 어찌어찌하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되면 북구 가면 이제 뭐 구청장, 막 시의원, 구원 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찾아야 되겠다. 쉽게 말해 조호소 의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광주 시의원이 됐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청담 못 가서 거기서 아파트 지하에서 고깃집 그 시육점을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호소 의원이 입양을 했더라고, 둘째 여자 딸을. 아, 정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놈이 해야 되겠구나. 야, 오소마, 너 정치하자. 그래서 시의원이 시작돼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용민 의원을 내가 어렵게 매 3고출 4고출 하면서 정치하자고 꼬드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용민 의원. 병원 밑에 가서 내가 틈만 나오면 이용민 원장 거기 한 살 제 아래입니다. 야, 이 원장 너 같은 놈이 정치해야 된다. 왜? 이용민 의원이 의원실에 맨날 내거 하면서 뭐 노동자 진료하고 뭐 외국인 진료하고 뭐하고 시민단체 뭐하고 맨날 번호가 뭐 바뀐 적도 없어. 야, 너 같은 놈이 정치해야 된다. 그래 내가 꼬셔냈는데 그때는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북구갑의 시의원 구원들도 제가 기탁금 대주고 하겠다는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해야 될 사람을 제가 시의원 구원 구청장까지 제 힘이 안 닿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나는 청년아 나를 딛고 오는 거야. 내가 국회의원 해봤는데 참 어렵게 했어요. 완전히 맨바닥에 기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데모한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주민들은 야, 국회의원 하려면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나 되든가 장관님이나 되든가 변호사 패스는 해야지. 어디서 데모 좀 해서 감옥 갔다 온 놈이 국회의원 한다고. 제가 4년 내내 우리 북구 가면서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너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면 나는 대통령이라 시키야 주민들. 이런 식이 있어.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당해봐서 아, 내가 엎어져 주면 나를 듣고 오를 청년들이 있겠구나. 그래 내가 광주시정을 펼치면서도 되도록이면 광주시에 젊은 사람 우선권 먼저 주자. 자리 하나라도 비어도 나보다 젊은 사람부터, 연금 안 받은 사람부터, 연금 받고 있는 사람은 연금으로 살고 있으니까 연금 안 받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부터 전문성 아니에요. 정말 전문성이. 글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뭔 필요가 있을까 전문성이. 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이 지금 있어요. 거기를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해놓으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경실련에서 성명을 4번을 발표해요. 그래 나 경실련 집행부한테 야 반말하네 여보시오. 이 정도 4번씩 발표할 정도면요 전두환 때려 죽이라 할 때 4번 하지. 아니 그 조익문 전문성 없다고 4번씩 하면 또 유감이요. 그건 사심이요 사심. 지금 조익문 도이철다 사장이 가 있습니까? 철도에 철도 모르는 사람, 기차 타보기할밖에 아는 사람이에요. 경영을 잘합니다. 이게 뭐 자평인가 모르겠어요. 정치, 제가 무슨 정치 법조문을 합니까? 제가 뭐 한때 뭐 헌법을 읽어봤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합 능력, 가치관,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살다 보면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국가도 사람도 모두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선택을 포기하는 국가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김대중 아카데미 강연을 하면서 철학이 있는 나라, 철학이 있는 정당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도덕적 리더십이 어찌해 됐는가를 나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영길 선배가 제 대동부 직계 선배입니다.
잘 알다시피 내 고향 고흥 선배이기도 하고. 정치는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고 슬플 수가 있고 무한 책임인 거예요. 제가 2016년에 3선을 끝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를 우리 당에 1번째로 아웃시켰습니다.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그것도 광주에 와서 난 서울에 있는데 광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나를 확 자른 거예요. 그때 반문재인 정서가 엄청나게 커져서 누군가는 인당수에 몸을 빠뜨려야지, 희생제물을 던져야지 이 분노한 호남 민심이 정리되겠다 해서 저를 잘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에이 더러운 놈 너희끼리 잘해먹어라 떠났어요. 내가 독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제 속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진짜 뭘 못했다는 거야.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그때 나 혼자는 아닌데 그때 분위기는 다 탈당을 해보고 민주당 깃발이 찢어져서 다 흐트러질 때 깃발을 부여잡고 이러고 있는데 나를 목을 턱 치길래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징징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술 한잔 하세요. 앉았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말이야 운 좋아서 데모 좀 하고 학생운동하고 그러다가 운 좋게 해서 국회의원을 3번이나 헤쳐먹었는데 그때가 50대 초반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당신이 엎어지지 않았으면 당신은 국회의원 한두 번을 더 할 수 못했죠.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었으려나 보는데 당신은 사람 되기는 글러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 것이 죽어도 호소입니다. 당신은 떠나야 된다. 당신 감옥에서 조금 책 좀 읽고 우리가 뭐 책 읽을 것 같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처럼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서 좀 읽은 거 운동권 때 좀 썼던 개념 이런 거 풀어먹고 노가리 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구라 풀고 정치꾼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보좌관이 써준 자료 보고 안치하고 대정부질의하고 드디어 충전의 기회가 왔다. 인생의 이모작의 기회가 왔다. 사람은 쉼표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마침표는 대부분 만난다. 앞으로 뒤질라면 마침표 바로 만납니다. 회사에 잘리면 바로 마침표입니다. 사업 부도나면 바로 마침표에 쉼표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쉼표는 누구만 가냐? 교수님들. 판검사만 쉼표로 가요. 공직자도 1년씩 거기서 갑니다. 뭐랄까 안신년. 교수님들 딱딱 지정문 총장님 딱딱 다녀오셨죠? 안 하셨대.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쉼표를 만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아까 말한 그런 분들. 우리 진짜 여긴 사람들 중에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사회보는 박시종 우리 친구처럼 공천 떨어지면 쉼표인데 그게 쉼표입니까? 막말로 그것이 마침표죠. 그것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기의 의도하고 무관한 쉼표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쉼표가 재밌게 놀아라 그래서 제가 독일로 한 7개월 베를린에서 머물다 왔습니다만 이야기 옆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정치를 늘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광주에는 예를 들면 개비어 사업이라는 걸 내가 있어요. 청년들이 직장은 못 찾고 방황할 때 파리 한 달 살기 하고 와라 이런 겁니다. 1인당 한 500만 원씩 들더만요. 이걸 하라겠더니 우리 시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내가 2억을 주고 그 청년들 데리고 놀다 와라 그랬더니 한 달씩 2억 중에 한 5천만 원치는 저소득층하고 야야 그러다 그건 복지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돈이 있든 없든 기가 막힌 프로그램 잘 놀 줄 아는 사람들 자기 프로그램 낸 사람들을 배정해라. 돈이 영반금이 있든 누구 재벌 아들이든 그래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좋다 그래요. 근데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 50명도 안 됩니다.
내년에는 한 500명 하려고 돈 한 30억 해가지고 청년들 가서 놀다 오라는 거예요. 한 달씩 자기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자기가 택해서 뭐 갔다 와서 뭐 논문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놀다 와라, 보고 와라, 견문해라, 신사유람단 만들어 가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일 경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일을 경험해 보다가 인턴처럼 한 5, 6개월 경험해 보다가 좋으면 취직도 하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광주의 청년들이 위험해요. 예, 광주의 청년들이 한 40만 있는데 이래봤자 몇 명이 나겠습니까? 다 해봤자 수혜 대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교통수단, 보험수단 또 많긴 하던데 열심히 하던데 조족지혈입니다. 청년들에게, 정치인들에게는 저는 국회의원도 나이별 할당을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주가 8명 국회의원이면 한 명은 30대, 한 명은 50대까지. 그런 나머지 알아서. 지금도 광주 전남 정도 되면 동사권 어부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남의 국회의원 중에는 전부 고시 패스한 사람들 외에는 우리 찾아볼게. 아, 동사권도 있긴 있구나. 요즘 무슨 뭐 행정고시, 부시장 했다가 부지사 했다가 국회의원, 부시장 했다가 국회의원. 검사들이 뭔 짓거리를 한다고 출마를 합니까? 경찰 검사들이 왜 출마를 해요 도대체? 항상 범죄인 다뤄본 사람들이 국민들을 범죄자들이 살 건데 검사, 경찰들이 왜 출마한다고? 광주에도 검사들이 많아요. 검사들이 출마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난 도대체 그건 뭐 제 이야기니까 이제 알아서 드십시오. 검사들은 공무원들과 충실하게 그 범죄 소탕하는 나쁜 놈들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야를 떠나서 검사, 경찰이,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저께 주호영 원내대표 공공항 때문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다. 주호영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는 좀 다릅니다. 판사는 시각이 균형도 있더라고요. 검사, 경찰은 균형 감각이 없어요, 진짜. 이런 강기정, 니는 얼마나 운동권, 골수 운동권이 뭐 균형 개편이야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세 번째, 이제 사회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저는 돌봄으로 말하고 싶어요. 돌봄은 민주다 이렇게 해봤어요. 광주가 민주의 성지라 도시다 하고 있어요. 민주라는 것은 다수결에 올리고 강통되지만은 소수가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책에서 배웁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방위하고 틀리잖아요. 신자유주의에서 알아서 네 능력 있으면 벌어먹고 무한 경쟁에서 죽든 살든, 응? 너 능력 경쟁에 지면 무능력자, 너 집에 가 죽든 살든 몰라. 능력 있는 사람. 근데 민주주의란 것은, 좋은 사회란 것은 무능한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부족한 사람을 북돋워주는,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게 맡기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이고 장기요양보험법이고, 옛날에 장기요양보험법 없을 때는 며느리가, 아들이, 제일 장남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이 없을 때는 지금은 30만 원 줍니다고 하면 자식들이 줘야죠. 없으면 어르신들 죽을 때까지 그냥 골방에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공적연금, 공적보험, 공적부조, 돌봄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게 맡겼던 것을 사회가, 지자체가, 정부로 돌리는 거죠. 민주주의 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민주주의 도시라면 돌봄 정도는 멋지게 성공을 해버려야지. 다른 시도가, 서울 촌놈들이 왔다 광주는 역시 배모도 열심히 하지만 돌봄도 확실히 해보구나, 그 동네는 참 잘되구나, 인간적이구나, 이 정도 해야지 광주 시민들이 야 이 촌놈들 어디다 대고 시키들. 지금 정도로는 우리가 민주당 지지하는 걸로만, 그런 정치적으로 조금 깨어있다는 걸로만은 저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춘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일상의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 일상의 민주주의하고 투쟁을 하고자 제가 시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더 많이 합니다. 시청을 가보니까요, 시장을 하고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주상복합을 질 때는 상가 비율을 15%를 상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15%가 아니라 10%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절차를 밟다가 아이고 잘못됐다, 15% 해라 그러니까 매 와서 강기정 때려 죽인다고 와요. 야, 법이 틀려 안 돼. 계림 3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계림 3구역 광주 900세대인가 짓고, 아니 1100세대 짓고, 그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수백억이 더하기나 빼기가 되니까 내가 절대 안 된다 했어. 내가 여러분들 욕을 안 들어서 지금 시장이 물러나더라도 안 된 거 안 됩니다. 돌봄은 민주다. 지금 이제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5개국처럼. 이제 옛날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만 돌봄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신청도 다양하게 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면 그쪽으로, 어디 가사 하는 그쪽으로. 근데 지금은 1660에 2642라고 전화 한 통하면 거기서 우리 동사무소마다 상담이, 공무원들이 상담을 해서 상담을 쫙 들어보니까 아이 어르신, 에이 너 하지 마시고 어디 2시간 놀고 나오시오, 바람이나 쐬고 오시오, 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줘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발견이 안 됐던 많은 돌봄의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이 옛날에는 취약계층 이런 사람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선 당하는데 지금은 돈에 있고 없음으로 아니라 돌봄에 필요하고 필요치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한 건데 A라는 가구가 교통사고 나서 애기 하나 사고 다 돌아가셔. 병원 입원해버렸어. 애기가 8살인데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해먹고 못 해먹고. 근데 집에 돈은 허버지게 많아. 근데 모르는 사람 누구 그 일당 줘가면서 밥 해주라 하더니 친척도 잘 싫다 그러고 이럴 때 전화하면 여기는 해줘요. 물론 그럴 때는 돈이 많은 경우는 조금 그 비용은 부담합니다. 자기 부담은. 돌봄을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돌봄,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그리고 이 미래청 AI 세 가지를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광주를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봤는데, 물론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저께 홍준표 대표하고 시장하고 달빛 군봉항 했는데, 원래는 반도체 동맹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대구가 반도체가 너무 앞서가니까 우리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항, 공항 문제로 이번에 해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남하고 좀 잘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좀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물처럼 부드럽고 물이 주제입니다. 94일 동안 했는데 꼭 한번 가주십시오. 근데 비엔날레의 서브 행사로, 부대 행사로 9개국 전시관,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게 국가관이 엽니다. 재밌어요, 이거. 예를 들면 캐나다 전시관 가보면, 캐나다 전시관이 저쪽에 어디, 그 이강환 미술관이라고 양민동에 있는데, 이누이트족, 우리가 말하는 그 있잖아요. 에스크모족. 그들이 문화양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시립미술관에 여기 네덜란드가 있는데 멸종전쟁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다 재판에서 사형 다 죽이고 현 세대는 다 죽어요. 그 재판에 걸리고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런 재밌는 행사. 아무튼 여러 가지 중국은 대나무 중심으로 단양 쪽은 꼭 와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뭐 스위스도 있고 요즘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올해 9개로 했는데 점점 늘려서 한 30개 대사들이 다 옵니다. 문화원장이 다 와요. 그 나라의 작가들 막 이런 사람이 많이 와요. 지금 2주 됐는데 한 5만 명 다녀갔는데 광주 시민들은 뭐 재미도 없어 하고 뭐 그게 누이다냐? 안 와요. 근데 일부러 외국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몰려듭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갖는 인프라가 ACC 전당. 이건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건데 그때 우리 지병문 총장님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ACC를 위해서 합격한 전과를 올렸는데 그 ACC가 지금 죽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병문 총장님이 그때 ACC를 위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끝인데 요즘 제가 이제 제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요즘 광주의 일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잘 풀렸습니다. 부동산 정상도 9월 초면 개방 완전되지. 지하철 2호선도 터덜거리다가 지금 완전 정상 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26년이면 오픈할 건데 25년까지 공사 마치고 군공항도 저거 꿈쩍도 안 타다가 어쨌든 뭐 한평에서 와야 어찌라 뭐하냐 가냐 마냐 또 이제 특별법 이 특별법이랑 그동안에 기부대 여기 땅 팔아서 광주시민들 알아서 해라라는 것을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그 공공항인데 너그가 해라. 그래서 이제 홍준표랑 저랑 악을 써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족한 돈을 정부에서 집어넣는다가 핵심입니다. 특별법이. 그리고 이 땅 개발하는데 정부 너그가 책임져라. 뭐 이런 법인데 이것도 풀렸지. 또 아무튼 복합 쇼핑몰도 2군데 추진되고 있지. 등등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광주 정도 운빨이 쓴 거냐면요. 운이 좋다. 제가 얘기해요. 당연히 운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뭐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만 좋다고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한마디를 집중력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소통하고 전략이 결합된 단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2년 좀 못 있게 있다 나왔는데요. 매일 아침 9시 10분부터 10시 분 동안 1시간 동안 티타임을 합니다.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수석 몇 사람하고 앉아서 그냥 농담 따먹긴 아니고 그냥 알아서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뭔 이야기든 아니 지병문 총장이 뭐 좀 합시다 뭐 좀 시켜주십시다. 아니 광주에 대통령 갔다 오셨는데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부터 뭐 반도체 이야기 뭐 등등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그림이 막 그려지고 몰랐던 것도 그려지고 서로 대화도 되고 아 대통령의 철학이 그거구나 방향이 그거구나 이 티타임을 하루도 안 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내에 계신 동안.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배웠냐?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위원을 했어. 2000년 그 앞뒤에. 최고위원을 이인재 당시에 최고위원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최고위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회를 딱 갔다 오면요. 이인재 우리 의원은 이런답니다. 야 A 비서관 내려와봐. 너 이것 좀 해. 야 B 비서관 너 이 새끼 이것 좀 해. 너 똑바로 해. 임 의원님 이것 좀 하셔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서들과 스태프들이 큰일 안 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딱 최고위원 갔다 와서 최고위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A 비서관 오늘 최고위에서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이 B 보자. 내가 이렇게 어떤 거 결정됐는데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해? 좀 해봐. 이런 사람들이 안희정이고 안희정이 왜 나오냐? 뭐 두루두루고 이광재고 최고위원급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나면 그냥 대화라.
제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시장을 하면서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대변인, 비서실장 매일 1시간씩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거기 사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슈가 터지면 그에 대한 국장 앉으라고 해요. 국장 과장 계장 다 와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일에 집중도가 어마어마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항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 가문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 문제가 시장부터 밑에까지가 집중적으로 된 거예요. 집중이 된 거예요. 집중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아마 이런 집중력이 아닐까 제가 스스로 작법을 좀 해봅니다만 그래도 뭐니 운빨이 최고죠. 그래서 그만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까이 모셔보지도 못했고 그 정신을 건너뛰어서 정치적으로도 뛰어서 있고 제 정치의 출발은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제자들, 정치적 제자들을 제가 이겨보겠다고 붙었던 그런 정치의 출발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느덧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을 따라가 버렸던 것 같아요. 즉 그 말은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역시 김대중 대통령은 한 번도 문희상 의장님 말씀에 비추어는 한 번도 문희상 의장님은 아니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지난 첫 개강 말씀을 제가 듣고 저는 늘 비판적 아니요 왜 저럴까 왜 저 뭐 번복을 할까 영국 갔다가 왜 또 다시 나온다 그럴까 당을 왜 쪼갤까 막 이런 엄청난 문제 퀘션 마크를 제가 붙였던 걸 보면 좀 지금 생각해보면 어렵구나. 그때는 운동권 열혈성만 있었지 도대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서생적 문제의식은 혁명적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 같고 현실적 상인 정신이 없었구나. 이 상인 정신 너에게는 마치 엄청난 무슨 서생 뭐 문제의식만 컸지 이 뒷부분이 없었던 절름발이 정치인이었구나. 아니 어설픈 뭐 애기였구나라는 생각을 되돌아보니까 하더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을 어떻게 올곧게 정신을 따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